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김호철 변호사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분의 주요한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 출신이시고 서울 성동구와 이제 고려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입니다. 그러니까 20기가 배출한 주요 인물이 김준욱 초대 공수처장이 있고 천대현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러니까 민변 회장을 맡았고 1세대 환경운동가로 꼽힙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호철 변호사, 사실 저도 이름이 좀 약간 생경한데 이분을 감사원장에 지명한 배경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평생 이제 활동했던 이력 자체가 이제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좀 추구하는 가치나 이게 정책이랑 너무 결이 맞는 분 같고,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인 2006년에는 이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도 이렇게 맡으신 걸로 나오는데,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면서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기를 들기도 한 거죠. 네. 저는 약간 이 일화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특히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최재현 전 감사원장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신 감사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와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최재현 원장을 임명했냐?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걸릴 만한 사유가 없고 너무 청렴하고 미담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미담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남 이녀 중에 아들 둘이 입양을 했고, 그리고 강명훈 변호사라고 이제 중마고인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소아마비여서 걷지를 못하는데 이분을 이제 매일 업고 등하교를 했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모들 일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대요. 근데 다른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임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감사원장 시절에 이제 월성원전 1호기 이제 폐쇄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경제성을 조작했다 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년 임기 이게 남기고 이제 사퇴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 씁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정부 출신의 권력기,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감사원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권력 기관인데 여기 수장에 정말 성향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앉힐 수는 없다. 제2의 최재형을 만들 수는 없다. 좀 이런 게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해석을 좀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네. 많은 시청자들은 여전히 감사원이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원이 일단 지금 너무 정치권이랑 같이 엮여서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가 없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하는 일은 국가 세입 세출 이거 결산 제대로 됐는지 이거 심사를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상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거를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찰 기관이지만 거의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계좌도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출석 요구를 하거나 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응해야 하고,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임기는 4년이고 부총리급. 지금까지는 주로 그 장차관급 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을 맡아왔고요. 감사원에서 만약에 어떤 이제 공무원의 비위가 확인이 되면은 이거를 소속 부처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걸 통보를 해야 하고, 또 감사 과정에서 만약에 범죄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이걸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원이 이제 되게 핫해지기 시작한 거는 감사원이 점점 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시비에 휘말리면서인데, 뭐 정치감사, 표적감사 같은 말들이 언제부턴가 되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검찰뿐만이 아니라 감사원도 많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감사원의 불법적인 조사 행태 같은 것들 여러 차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감사원들이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저승사자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그 감사 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승진 대상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도 오랜 기간 감사를 받은 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무한정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에 시달렸다는 것이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를 여러 알려드렸지만은 통상적인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입회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런 인권 침해적인 조사가 많이 줄었는데,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들 피조사자가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하다 보니까 심야 조사도 굉장히 횡행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불려가서 조사받는 광경들이 많이 목도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후에도 감사원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도 얘기를 하기 어려운 게 나중에 또 혹시나 그런 보복을 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도 인권 감수성이 투철한 김호철 변호사를 세운 게 아닐까 싶은데, 과연 김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인권 변호사라는 평판을 얻게 된 겁니까? 뭐 주로 변호사로서 개별 사건을 맡아서 주목을 받은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권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름이 알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시절에 김은중이 사망 사건을 이제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게 가장 유명한데, 이 김은중이 사망 사건이라는 게 정말 한국 군 역사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의문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998년에 김은중이가 DMZ 인근 GOP에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 군이 권총으로 자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사망 당시에 보면은 머리 뭐 각도나 손가락 위치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자살한 이제 사망자랑 자세가 달라서 유족들이 이거 타살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시 이제 김호철 상임위원이 군 당국의 초동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 이거 타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재조사를 결정한 게 가장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법조계에서는 김호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진짜 인권 위주의 활동 같은 것도 기억을 하시지만, 환경운동에 또 특히 열심히 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에서 현지 답사를 가면 일단 환경이 되게 문명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게 안 좋잖아요. 답사를 갈 때 뭐 버스 이런 것도 잘 없고 막 걸어 다녀야 되고 먹을 것도 좀 힘들고 할 때 주위 사람들 되게 잘 챙겨주시고 엄청 따뜻하게 그랬군요. 돌봤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오래 걸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여러 가지 의혹사항들이 있을까 싶은데,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까? 네, 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해 충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아까 1세대 환경운동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탈원전을 계속 주장을 하셔서 이제 탈원전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월성원전 1호기가 이제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니까 이제 그때 한수원이 이제 10년 연장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승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안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내는데, 이 소송을 대리한 게 김호철 변호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 때 직을 많이 맡아서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원안이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의 충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호철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아무 시비도 이제 휘발리지 않고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성이 있다라는 지위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사실 뭐 예전에도 뭐 최근 아니더라도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의혹은 있었어요.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에 정현주 전 KBS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감사 청구가 들어왔네, 어떡하지, 그러면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런 감사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뭐 심심치 않게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노골화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 때 굉장히 이제 기괴한 일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비서관한테 문자를 뭐 보내는 모습이 그냥 대놓고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든지, 뭐 그때 뭐 오늘 제대로 해명자가 나갈 거다, 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뭐 고성을 지르면서 뭐 영혼 없는 것들 막 소리 지르고 세상은 요지경 노래 틀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 3일에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그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이제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가 사실상 존재했다라고 맞아요. 발표를 네. 했잖아요. 뭐 7개 사안이 있었어요. 아까 뭐 얘기했던 월성원전 것도 있었고,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제
감사원장이 임명이 되시면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진 어떤 감사원의 평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만은 그 감사원이 누구의 이름과 같이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이회창이 뭐 대쪽 같은 법관 출신으로서 유명하게 된 계기도 감사원장 업무를 잘해서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 정치적으로 입문하게 되는 과정들 보면 특정 편향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감사원이라는 것은 공직이나 복무 기강을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란 치우침이라는 것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감사원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유병호의 감사원 이런 식으로 누구의 감사원이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정치적으로 의심을 사게 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김호철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붙은 감사원의 표현이 사라지는 시대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설희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선창하면 되는 거예요. 장경태 네. 의원님으로 네. 준비했어요. 선창해주세요. 장경태 의원님, 경, 경솔한 언행은 자제하고 태. 태도는 무겁고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하고 민주당 의원님들 좀 경찰 수사 나올 때까지는 좀 저는 입을 닫고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 뭐 본인이 억울하실지라도 저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2차 가해 네. 논란 없게 처신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사안을 좀 탄핵 국면에 광장에 있었던 좀 2030 여성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보고 있는가를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역차별 없도록 하라면서 지금 각별히 이제 20대 남성을 챙기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정권 교체되는데 정말 결정적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2030 여성의 이제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사건을 볼 때 장경태 의원 입장이 아니라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고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정말 민주당에 이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2021년에도 이제 박완주 의원 성추행 문제로 이제 제명되고 나서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도 크게 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례를 또 겪고 싶지 않다면 정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기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도 이제 삼행시가 트렌드인 것 같아서 네, 저는 김호철로 삼행시 준비해봤습니다. 김호철로? 네, 예. 제가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장경태 의원님. 호, 호형 호재는 이제 버리시고 철. 철저하게 공직자 윤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호철 삼행시로 두 분이 그러니까 왜냐면 감사원장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두 분의 말씀을 정치인들이라면은 잘 새겨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도 정치적으로 금방 회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치라는 큰 목적을 나중에라도 두고 있다면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실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서로 의혹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수사 결과로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그 대응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